이 시장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싸냐 비싸냐만. 네.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월부 채널에서 그런 영상 나왔을 텐데 6월 1일 이후로는 이 종부세 부과 기준 때문에 오른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제가 듣기로는 상저하고라면서요. 상반기에는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하반기에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에서 뭐 하반기에는 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김 작가님이 되게 내가 얘기하기가 되게 난감하게 질문하시네. 왜냐면 이제 우리 채널 또 출연하셨던 게스트분 의견이라 그걸 진행을 또 내가 했어. 우리 채널도 출연하셨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의견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걸로 예단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뭐 종부세 뭐 기한 시기가 왔을 때 뭐 대출 규제가 뭐 더 강화되기 직전이니까 뭐 여기까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나중에 약간 갖다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현장은 그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현장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DSR 규제 했었잖아요. DSR 규제를 올해 1월 달 들어오면서 총 대출액 2억 기준 2억만 넘어가면 무조건 40% 보겠다로 됐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나올 때 되게 많이 사람들,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 뭐 카페나 부동산 막 그런 카페나 이런 데 돌았던 말들이 대출 규제,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살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것이다. 그리고 왜냐면 그때가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나와서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대, 6억 이하의 주택들,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 작년 연말에도 많이 나왔어요. 안 올랐잖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뭐 하나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거. 네네. 근데 우리 이 시장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싸냐 비싸냐만. 네. 네. 그 가격만 본다고 했을 때 노나이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전세가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전세가율도 요즘에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거고 그리고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삼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전국이었는 것 같은데 63.8%이던데. 네. 전세가율은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6억이다. 네. 그럼 전세가율은 60%. 물론 거래되는 거 기준입니다. 그냥 호가로 나오는 거 말고요. 그 전세가율이 가지는 의미는 전세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예로 들면 6억이에요. 이 아파트가 전세가. 그럼 6억까지는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일단 보증금 내겠다는 거예요. 돈. 근데 전세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집 전세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집의 사용 가치는 7억은 네가 나한테 맡겨야 이 집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7억에 되나요? 거래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면 6억 정도면 내가 여기서 거주하는데 충분히 이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게 실사용 가치라는 거예요. 거주의 가치. 근데 그 집에서 사는 거, 거주하는 거는 6억이면 되지만 내가 이 집을 갖는 데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0억. 그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죠? 4억이죠? 그렇죠. 그럼 그 4억만큼이 이 물건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는데. 그리고 이게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의미하냐? 네. 사람들이 이 집을 사용하는 것보다 갖고자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부동산은 끝났다. 네. 뭐 저랑 김 작가님 사적 가끔 연락하니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김 작가님 너나님 지금 부동산 어때? 내 주변에서 부동산이 다 끝났대 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그럴 때는 시장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아까 6억에 10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6억인데 사람들이 그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났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웃돈을 조금만 더 줘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땐 전세가 6억인데 매매가 7억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겠죠. 왜냐면 안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럼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를 높을 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의 역대 최고 전세가율이라는 기사를 보면 집을 사라. 네. 그 역대 최고 전세가율이라는 말의 의미가 네. 서울 사람들 집 안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 꽤 됐다는 거죠. 왜냐면 매매가 계속 떨어진 거니까. 전세가랑 비슷해질 때까지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은 집을 안 갖고 싶은 거고, 근데 살긴 살아야 되니까 전세는 줘. 네. 근데 갖고 싶진 않아. 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얘기가 뭐냐? 주식으로 치면은 공포에 사는 거죠.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은 그럼 언제냐? 이게 벌어졌을 때. 벌어졌어. 사람들이 막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열광할 때. 네. 그때는 쫙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탐욕인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네. 부동산을 살려면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는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시장이 얼어붙었고. 네. 그리고 지금 근데 월세가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월세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오르네? 전세로 가려고 할 사람도 생길 거고. 네. 전세가 막 오르면 매매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월세 때문에 다시 매매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좀 있잖아요. 요거는 좀 어때요? 월세 때문에 매매가가 오를지는 모르겠고요. 네. 분명한 거는 네.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매매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전월세가 어지간하게 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느낀 건, 현장에서 느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느낀 건, 매매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전월세 어지간히 오른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지 않아요. 전월세가 오른다고 할 때 매매로 넘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랑 매매랑 차이가 얼마 안 나야 돼요. 전세 6억인데 전세 막 작년에 4억이었는데 6억이 됐어. 부동산 가서 물어봤더니 전세가 6억이래. 매매는 얼마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그냥 매매하는 게 어때 엄마? 애기 엄마? 7억. 매매는 얼마인데요? 7억이야. 그러면 살 수 있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전세 혹은 월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전세하고 월세는 전세 월세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임대거든요. 네. 그럼 임대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임대를 봐야 돼요. 네. 그럼 임대 시장은 뭐가 결정하냐? 수요 공급이 결정해요. 이거는 뭐 딴 거 없어요. 뭐 100%예요. 그냥 네. 심리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네. 여기는 막 가수요 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임대로 나온 전월세 집이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 수보다 많으면 전세 월세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전세 월세로 나온 집이 전세 월세를 찾는 사람보다 작으면 전월세가 올라가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에 전월세가 올라가요. 왜? 사람들이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보다 전월세 집이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전세에 대출이 들어갔어요. 전세 대출이라는 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전세는 금융상품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방송하면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임대 시장은 경쟁자가, 공급 입장에서 경쟁자가 있어요.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임대인하고 은행이에요. 만약에 은행이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다,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겠죠. 왜냐면 전세 사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웃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막 올라요. 지금 금리 오르잖아요. 전세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 월세를 찾아요, 자기가. 금리가 오르니까. 네, 그럼 월세로 몰려요. 그럼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집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도 월세 나가겠네. 부동산에서도 그 얘기하고, 월세는 하나도 없어요. 찾는 사람 많은데. 그럼 더 비싸게 나요.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간 전세 대출 금리보다도 더 비싸진다. 네.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전세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핑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상황은,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에 50% 이상이 월세예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로 원래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월세로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많이 갔다는 뜻이죠. 네, 그거 왜 가냐? 월세가 유리하니까. 전세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주 금리가 올랐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전세 안 오른다고. 그럼 이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참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 그럼 그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집이 부족하니까, 전월세 찾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이게 금리라는 대외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세로 몰리고 어떤 때는 월세로 몰릴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월세로 몰릴 뿐이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이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이 어떻게 돼요? 전세 대출 고객을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있죠. 네. 월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낮춰주나요? 전세 대출 금리 낮춰주고 있어.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네. 전세대출 시장금리를 내리고 있어. 수요 공급으로 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대출금리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요.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니까 자기들 마진을 줄여서라도 그 고객을 임대인으로부터 뺏어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수급 공급이 충분해질 때까지. 그러면 전월세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전세는 오르지 않지만 월세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시장은 오르고 있는 거죠. 근본적 원인은 그 집이 부족하니까. 네. 그 반대로 전월세가 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어디에요? 대구요. 그럼 대구 왜 무너지냐?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남아도니까 거기는 뭐 금리고 나발이고 없어. 집이 너무 많아. 임차인은 100명인데 집이 막 300채야.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내리는 거죠. 네. 전세 뭐 1억대에 들어오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지금 오르고 있고 네. 지금 너나이님 말씀 들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그러면 전세로 사람들이 가면 전세도 오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월세가 임계점까지 가면 임계점까지 가면 네. 둘 다 이제 오르게 되면 이거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건 몰라요. 그건 관련 없네. 네. 거의 관련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전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노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서로 차이가 너무 영향을 크니까 차이가 작았을 때는 차이가 작으면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줄 텐데. 밀어 올리는 거예요. 아까 그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장님 저 여기 뭐 108동 사는 애기 엄마인데요. 요즘에 전세 시세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화를 했겠지. 4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너 전세 6억에 재계약할래? 계약갱신 청구 한번 썼고 너 6억에 재계약할래? 아니면은 나한테 4억에 매달 80만 원 줄래?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럼 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부동산 간 거예요. 사장님 여기 지금 전세 얼마나 해요? 전세 지금 물건은 별로 없는데 지금 한 이전에는 막 작년에 임대차법 나왔을 때는 막 6억 5천 7억까지 갔는데 요즘에는 그 가격은 아니고 한 5억 8천?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아.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1억 8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반전세는 얼마나 해요? 월세는? 그럼 뭐 1억에 3, 40 보니까 뭐 애기 엄마 뭐 4억에 한 60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집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둘 중에 뭐 해야 될지. 예. 근데 매매를 물어봐요.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는 13억.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 그럼 그냥 그건 차단이야 그냥.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매매는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매매가 7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되겠죠. 그럼 고민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느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바로 자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수도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 시장에서 또 공포감이 있는 목소리로 뭐 미분양 이제 점차 쌓여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뭐 청약도 뭐 포기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 나오잖아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네.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그 역사적으로 미분양이 누적된 누적 호수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추세도 중요한데 네. 사실 추세만 놓고 가면은 되게 미스할 수 있는 게 2018년, 19년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한번 급하게 늘어난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격 겁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안 좋아지겠지 이런 판단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걸 가지고 그렇죠. 판단하면 안 된다. 다만 미분양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집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추세도 추세인데 그 미분양 호수 규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2,000호가 넘어갔을 때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요. 미분양 2,000호가 넘어갔을 때 서울이. 그럼 서울이 지금 미분양이 몇 호냐? 360호예요. 지금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네, 그렇죠. 수치네요. 네, 근데 1,000호 이상 1,500호 넘어간다. 네. 그럼 정말 안 좋은 건 맞을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5,000호. 경기도에서 15,000호 넘어갔을 때는 경기도 그냥 완전 안 좋을 때. 근데 지금 경기도 미분양 얼마 안 돼요. 경기도 미분양 2,200호인가 그래요. 오르긴 올랐어요. 전월 대비 뭐 3, 40% 올랐고요. 서울은 무려 전월에 180호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40호인가 360호 2배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서울은 1,500, 뭐 그리고 경기는 15,000 정도는 네. 위험한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수치가 이 수치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인 그거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다. 예,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분양 자체가 일단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의 분양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양이 작년에 항상 그 다음에 예정 분양이 뜨거든요. 분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6월이니까 상반기 거의 다 지났잖아요. 상반기에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분양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던 분양 예정지 중에 분양 한 대가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급하게 늘어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생기지. 나지. 그러니까. 앞단이 사라졌네.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니까. 건자재 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시공사에서 조합에다가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공사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조합은 야, 계약서 썼는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분양 밀리는 데가 많고, 실제로 성남 재개발 되게 유명하잖아요. 성남 재개발에서 이제 구역들마다 진행하는 속도가 다른데, 시공사 선정하려고 시공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미팅하는 걸 하는데, 설명회를 하는데, 그 시공사가 한 군데도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로는 공사 못 한다. 우리 땅 파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서울에 미분양 2,000호가 넘어갔다. 그 시기가 되게 안 좋은 시기였어요. 매수하기에 가격이 비싼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2,000호가 넘어가고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고 전세가율이 엄청 낮다. 그러면 내가 당장 나는 집을 타이밍 보고 사고 싶다,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안 사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너다님 말씀 들어봤을 때 미분양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뭐 크게 오를 것 같은 뉘앙스는 아닌 건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뭐 일단 분양 자체가 많이 없고. 네. 당장 오르긴 힘들 것 같아요, 미분양 수가. 그러니까요. 늘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분양 안 하니까. 분양 안 하니까 미분양이 막 2,000호씩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만호 넘어가야 진짜 분위기 안 좋은데, 지금 뭐 2,2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분양 매달 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경기도 만호 넘어갔다. 그럼 아,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지는구나. 분양시장부터. 분양시장 안 좋아지면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와요, 그게.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현실에서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장 급할 필요는 없겠다. 당장 급하게 내가 막 매수 대열에 동참할 필요는 없겠다. 나는 뭐 너나이님 얘기는 집을 살 수 있을 때 그냥 사고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뭐라든 거기 집중하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난 정말 싸게 사고 싶고 그거에 싸게 사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또 필요한 노력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굳이 급하게 안 사줘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 그 미분양 추세를 좀 보면서 본인이 정말 아까 너나이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뭐 2,000호가 위험하면 그걸로 갈 수 있는지 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0호 넘어갔을 때는 항상 비쌌어요. 과거를 보면. 자, 아까 전에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좀 싼 지역이 인천 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역이 비싼 데가 있고 대부분은 좀 싸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는 좀 어디가 지금 너나이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싼 곳은 어디일까요? 아까 얘기한 데면 광주나 강주, 네, 뭐 울산 네, 이런 데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하는 아파트가 있고 뭐 그 아파트의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고 향후에 입주 같은 것도 많지 않다. 근데 내 집 말고 고민이 된다. 고민 안 하시고 사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온갖 비관론이 있겠죠, 지금. 뭐 여기는 뭐 무슨 조성 경기가 안 좋네. 막 그러겠죠. 근데 저는 길게 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관론 얘기 나와서 이제 부동산도 뭐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대립하는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딱 대립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거기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나이님이 생각했을 때 전 시장에도 어쨌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딱 한 명씩 상승해서 이 사람 이제 본인 제외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진짜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락에서도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또 경청할 만하다. 또 한쪽만 편들면 안 되니까 한 분씩만 딱 잡는다면 어떤 분 좋은 얘기니까 이거 뭐 안 꼽혔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분들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상승 하락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오른다. 그렇죠. 아니면 항상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 제 말은 이제 네. 현재 시점에서 그 어쨌든 스탠스가 있잖아. 양쪽에서 미치겠네. 그 스탠스가 있잖아. 그 양쪽에서 그래도 누구 말은 조금 우리가 신뢰해서 듣자. 왜냐면 이게 실력이 이제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참고하자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접근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통찰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그분이 상승론자, 하락론자 같잖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영원히 그분도 상승론자, 하락론자 아니고. 저는 이현철 소장님 개인적으로 되게. 지금 현재 스탠스는 하락 얘기하신 분이시죠? 네. 근데 저는 이현철 소장님처럼 언제 하락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봐요.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간 오겠죠? 네네. 근데 그게 뭐 내년부터 빠질 거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현철 소장님이 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활동하신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뵌 적도 있고. 저는 사실 이현철 소장님 하락에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이현철 소장님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현철 소장님 책 제가 봤었고, 공부할 때도.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현철 소장님이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얘기하던 분이 아니었죠. 원래 상승 얘기하시던 원래 분이셨어요. 올라간다고 하셨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이현철 소장님의 의견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현철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 몇몇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상승 쪽에서는 이거 왜 나쁜 얘기다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려워 이런 거. 내가 누굴 평가해? 내 할 하기도 바쁜데. 근데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네네.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곽창석 대표님이라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곽창석 대표님을.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었고, 그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정말 오랜 경험과 거의 20년 이상의 경험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집 사야 된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그분도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 두 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슨 논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오를 것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내릴 것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 각각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정말 의미 있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생각됐던 두 분은 그렇게 곽창석 대표님, 그다음에 이현철 소장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두 분 영상은 찾아서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